정읍 현감 이순신을 발탁하여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삼았다. 이순신은 담력과 지략이 있고 말따기와 활쏘기를 잘했다. 조선만으로 있었는데 그 무렵 북쪽에 사변이 많았다. 이순신이 배반한 오랑캐 울기내를 유인하여 묶어서 병영으로 보내어 죽이니 이로부터 오랑캐로 인한 근심이 없어졌다. 순찰사 정원신이 이순신에게 녹돈도의 둔전을 지키도록 했는데 어느 날 안개가 많이 낀 가운데 군사들이 나가 별을 거두었고 성체는 10명만 남아 있었다. 그때 오랑캐 기병이 모여들었는데 이순신이 성체 문을 닫고 안에서 유협전으로 적 수십 명을 쏘아 말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 오랑캐가 도망갔다. 이순신이 성체문을 열고 뒤쫓아 오랑캐 무리가 패하여 빼앗긴 것을 되찾아 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묵과에 오른 지 10년이 되도록 벼슬이 승진되지 않다가 비로소 정읍 현감이 되었다. 이때 외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나날이 급하게 전해지자 임금께서 비변사에 명하여 제각기 장수될 만한 인재를 청구하라 했다. 내가 이순신을 청구했는데 정읍 현감에서 수사로 차례를 뛰어넘어 임명되자 사람들은 그 승진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때 조정에 있는 무장 중에는 신립과 이일의 이름이 유명했고 경상 우병사 조대고는 용맹이 없었으므로 여러 사람이 그가 장수로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걱정했다. 내가 경석에서 이일이 조대군을 대신하도록 개청하니 병조판서 홍여순이 명장은 마땅히 서울에 있어야 하니 이일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 나는 다시 모든 일에는 예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군사를 정돈하여 적을 방어하는 일은 더구나 창졸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급히 병고가 생기면 결국 이 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왕 보내려면 하루라도 일찍 보내 예비시킴으로써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또 비변사로 나가 여러 사람들과 의논하여 조종 때의 진관의 법을 수복하고자 개청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진년 봄에 신립과 이일을 나누어 보내서 지방의 군비를 순시하도록 했다. 이일은 충청도 전라도로 가고 신립은 경기도 황해도로 가서 한 달이 지난 뒤에야 돌아왔는데 점검한 것은 활, 화살, 창칼 같은 것들 뿐이요. 군업에서는 모두 문서의 형식만 갖추고는 법을 회피하려 들기만 하고 방어에 관해 좋은 계책이 없었다. 신립은 성질이 잔인하고 사납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 자기의 위험을 세우니 수령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동원해 길을 닫게 하고 극도로 대접하니 비록 대신들의 행차라도 이것만 못하였다. 임금께 복명한 후인 4월 초하루에 신립이 나를 사제로 찾아왔기에 내가 그에게 멀지 않아 병고가 있으면 공이 마땅히 이 일을 맡아야 할 텐데 공의 생각에는 오늘날 적의 형세로 보아 그 방비에 어렵고 쉬움이 어떠하겠소라고 묻자 신립은 가볍게 여겨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다. 내가 그렇지 않소. 그전에는 외적이 다만 칼창만 믿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총이 있으니 가벼이 볼 수 없소. 하자 신립은 비록 조총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쏠 때마다 마치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나라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사졸들은
나약히 졌으니 과연 급변이 생긴다면 이것을 안거하기 어려울 것이오. 내 생각으로는 몇 해 뒤에 사람들이 군사일에 익숙해진다면 난을 수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서는 걱정이 되오. 라고 했으나 신립은 반성하지 않았다. 신립이 개미년에 온성 부사로 있을 때에 배반한 오락개들이 종성을 포위하자 신립이 달려가 이를 구원했는데 10명의 기병만으로 돌진해 쳐들어가니 오랑캐가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조정에서는 신립이 대장이 될 만한 재주가 있다 하여 북병사 평안병사로 승진시키고 얼마 안 되어 자원대부로 승진시켜 병조판서로 삼고자 하니 의기가 날카로워져서 옛날에 조괄이 진나라를 업신여기던 것 같이 일에 당면하여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견식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걱정했다. 전에 의주 목사였던 김연물은 무리학이 있는 사람인데 어떠한 일에 연좌되어 오게 있었으므로 임금께 청하여 그 죄를 용서해주고 따라오도록 했으며 무사 중에 비장될 만한 사람을 모집하여 80여 명을 얻게 되었다. 조금 후에 정세가 위급하다는 보고가 들어와 적의 선봉이 밀양대구를 지나 조령 아래까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김응남과 신립에게 어찌하겠소? 라고 하자 신립은 이 일이 고립된 군대를 거느리고 앞에 나가 있으나 원하는 군대가 없습니다. 신립이 자기가 가서 이 일을 응원하겠다 하니 내가 김응남과 함께 임금을 뵙고 신립의 말대로 하려니 임금께서는 그를 도순 변사로 삼았다. 신립이 대궐 문 밖에 나가 무사를 모집했으나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신립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모집된 군사가 있는 것을 보고 김판서 김응남을 가리키면서 나에게 이런 분을 대감히 데리고 가서 무슨 일에 쓰겠습니까? 제가 부사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나는 무사들이 자기를 따라가지 않아 신립이 노여워하는 것을 알고 웃으면서 그에게 군인들을 내어주었다. 여러 사람들이 시리에 가득 찬 기색으로 따라갔다. 김연물 또한 같이 갔으나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여기고 있었다. 신립이 떠나려 하자 임금께서 불러보시고 보검을 주면서 말했다. 이 일 이하의 장수들 중에 그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 칼로 목을 베라. 신립이 아직하고 물러나와 빈청으로 와서 대신을 뵙고 섬돌을 내려설 무렵 머리에 쓴 사모가 땅에 떨어지자 사람들이 놀랐다. 신립이 용인에 이르러 임금께 올리는 글에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자 사람들은 혹시 그의 마음이 산란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4장 충주성의 패전과 수도의 위급. 적병이 충주에 침입하니 신립이 맞아 싸우다 패전하여 죽고 우리 군사들이 무너졌다. 신립이 충주에 이르니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서 군사들이 모여들어 8,000명이 되었다. 신립이 조령을 지키고자 했으나 이 일이 패전했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떨어져 충주로 돌아왔다. 또 이 일 병기 등을 불러 모두 충주로 오도록 했는데 엄준한 곳을 버리고서 지키지 않았으며 호령이 번거롭고 소란스러우니 보는 사람들이 그가 패전할 거라 생각했다. 그와 친근한 군관 한 사람이 와서 적군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때가 27일 초저녁이었다. 이 말을 듣고 신립이 성 밖으로 뛰어나가자 군중이 요란해졌으며 신립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밤이 깊은 뒤에야 몰래 객사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공간이 거짓말을 했다 하여 목을 베고 임금께 글을 올리기를 적군이 상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으나 적병이 이미 심리 안에 와 있는 것을 몰랐다. 군사를 거느리고 탕금대 앞 두 강물 사이에 나가 진을 쳤는데 이곳은 왼쪽에 논이 있고 물과 불이 서로 얽히어 사람과 말이 달리기에 불편한 곳이었다. 조금 후에 적군이 단월역에서부터 길을 나누어 쳐들어오는데 기세가 비바람을 몰아치는 것 같았다. 한 길로는 산을 따라 동북으로 나오고 또 한 길은 강을 따라 내려오니 종소리가 진동했다. 신립은 말을 채찍질해서 몸소 적진에 돌진하고자 2번이나 시도했으나 저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와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으며 여러 군사들도 강물에 뛰어들어 시체가 강물을 덮었다. 김여물도 혼란한 군사 속에서 죽었으나 이 일은 동쪽 산골짜기에서 빠져나와 도망했다. 이보다 앞서 조정에서는 적병이 강성하다는 말을 듣고 이 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 염려했으나 신립은 당대의 명장이므로 사졸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니 그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력을 합친다면 적군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계책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불행히도 경상도의 수군과 육군의 장수들이 모두 겁쟁이였다. 수군에서는 좌수사 박공은 군사를 한 사람도 출동시키지 않았고 우수사 왕규는 수로는 좀 멀지만 거느리고 있던 배가 많았으며 또 적병이 단 하루 동안에 모두 몰려온 것이 아니므로 군대를 있는 대로 다 거느리고 앞으로 진출하여 군대의 위세를 보이며 서로 버티어 한 번만이라도 싸워 이겼더라면 적군은 후방을 염려해 깊이 쳐들어오지는 못했을 텐데 우리 편에서는 적군을 바라만 보고 멀리 피해가서 한 번도 싸우려 하지 않았다. 적군이 육지에 오르자 좌병사 이각과 우병사 조대군은 도망가거나 교체되었으므로 적군은 북을 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수백 리에 지키는 이 없는 땅을 짓밟으면서 밤낮으로 북을 향해 올라오는데 한 곳에서도 감히 대항하여 적군이 진격하는 기세를 늦추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하여 10여일이 채 안 되어 벌써 상주에 이르렀으나 이 일은 다른 곳에서 온 장수로 군사까지 없는 터에 졸지에 서로 싸우게 되니 형세가 진실로 당적할 수 없게 되어 신립이 충주에 이르기 전에 이 일이 먼저 패전하여 정군의 진퇴에 근거를 잃게 되고 일이 이로써 크게 그르치게 되었으니 원통하다. 나중에 들으니 적군이 상주에 들어와서 오히려 험지를 지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다. 문경현 남쪽 시별이 밖에 옛성이 있는데 이를 고모성이라 한다. 좌도와 우도의 경계에 있는데 양쪽 협산이 묶인 듯이 쌓여 있고 큰 내가 그 가운데 둘러 있으며 그 아래에 길이 있다. 적군이 그곳을 지키는 군사가 있을까 두려워 두세 번 탐지해 본 뒤에야 지키는 군사가 없는 것을 알고 춤추면서 지나갔다 한다. 그 후에 명나라 장수인 제독 이여송이 적군을 추격하여 조령을 지나다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이런 곳이 있는데도 지킬 줄 몰랐으니 신립은 꾀가 없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신립은 날새어서 그 당시에 이름은 얻었으나 군사 쓰는 계책은 장점이 아니었다. 옛사람 말하기를 장수가 군사 쓸 줄 알지 못하면 그 나라를 적군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하였는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훗날의 경계가 되겠기에 기록해둔다. 제6장 수군의 승전과 전세의 만회. 전라 수군절도사 이순신이 경상우수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혁기 등과 함께 적병을 거제 바다 가운데서 쳐부수었다. 처음에 적병이 이미 육지에 오르자 원균은 적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 나가치지 못하고 그 전선 100여 척과 화포병기 등을 바닷속에 가라앉힌 다음
수하의 비장 이영남, 이운령 등만 데리고 배 네척에 나누었다고 달아나서 곤양바다 어귀에 이르러 무트로 올라가 적군을 피하고자 하니 그가 거느린 수군 1만 명을 무너지게 되었다. 이영남이 간하기를 공은 임금의 명령을 받아 수군 절도사가 되었는데 지금 육지로 도망가게 되면 후일에 조정에서 죄를 물을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전라도 수군의 구원을 청하여 적군과 싸워본 다음 이기지 못하거든 그 후에 도망치더라도 늦지 않으니 그렇게 합시다 하자 원균이 옳다고요 여겨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순신은 우리가 각각 맡은 경계가 있는데 조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어찌 마음대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겠는가 하고 응하지 않았다. 원균은 다시 이영남을 시켜 구원을 청하도록 대여섯 차례나 내왕했는데 이영남이 돌아올 때마다 원균은 뱃머리에 앉아서 바라보고 통곡했다. 얼마 후 이순신은 판옥선 40척을 거느리고 이역기와 약속하여 함께 거제로 나와 원균과 군사를 합쳐 나아가 적의 전성과 견내량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순신이 말하기를 이곳은 바다가 좁고 물이 얕아 배를 돌리기 어렵겠으니 우리가 거짓으로 물러가는 지하여 적병을 유인하고 바다가 넓은 곳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다. 하자 원균은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나아가 싸우고자 했다. 이에 이순신은 공은 병법을 알지 못하니 그리하면 패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마침내 깃발로서 배를 지휘하여 물러갔다. 그러자 적병은 기뻐하여 앞다투어 따라왔는데 좁은 곳을 다 나온 후 이순신이 북소리를 한번 울리자 배들이 노를 돌려 바다 가운데 열을 지어 벌려 서서 적의 배와 맞부딪히니 서로 거리가 수십 보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목판으로 배 위를 덮으니 그 형상이 가운데가 높아 거북 같았으며 싸우는 군사와 노젓는 사람들은 모두 배 안에 있고 좌우와 전후에 화포를 많이 싣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드나들기를 배짜는 북과 같이 행동했다. 적의 배를 만나면 대포로 쏘아 부수고 여러 배가 일시에 합세하여 쳐부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고 적의 배가 수없이 불탔다. 적의 장수가 노선에 떴는데 그 배는 높이가 서너 길이나 되고 배 위에 망루가 있으며 붉은 비단과 채색 담요로 곁을 둘렀다. 이것도 대포에 맞아 부서지고 적병은 물에 빠져 죽었다. 그 후에도 적군은 잇따라 싸웠으나 모두 패전하여 부산과 거제로 도망쳐 들어간 후 나오지 못했다. 어느 날 싸움을 독려하던 중 날아오는 탄환이 이순신의 왼쪽 어깨에 맞아 피가 흘렀으나 이순신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싸움이 끝난 후에야 갈로 살을 베고 탄환을 뽑았다. 전쟁에 이긴 보고가 들려오니 조정에서는 기뻐하여 임금께서 이순신에게 일품 벼슬을 주시려 했으나 너무 지나친 승진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어 이순신을 정헌대부로 승진시키고 이역기와 원균은 가선대부로 승진시켰다. 이보다 앞서 적의 장수 평행장이 평양에 이르러 그를 보내 일본수군 10여만 명이 또 서쪽 바다로 오게 되니 선조의 행차는 이곳에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라고 했다. 적군은 본디 수군과 육군이 합사하여 서쪽으로 내려오려 했는데 이순신이 이 한 번의 싸움으로 드디어 적군의 한쪽 세력을 꺾었기 때문에 평행장이 평양을 점령했으나 형세가 외로워져 더 나아가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 연해 지역 일대를 보존함으로써 군량을 보급시키고 조정의 호령이 전달되도록 하여 나라의 중흥을 이룰 수 있었으며
요동의 금주, 복주, 해주, 계주, 천진 등도 소란을 당하지 않아 명나라 군사가 육로로 나와 구원함으로써 적군을 물리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순신이 싸움에서 이긴 공이다. 이순신은 이내 삼도,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수군을 거느리고 한산도에 주둔하여 적군이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았다. 제7장 민중의 분기와 의병의 활동. 훈련은 부봉사, 권응수, 정대임 등이 영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영천의 적군을 부수고 영천을 수복했다. 권응수는 영천 사람인데 용맹이 있었다. 정대임과 함께 영도의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적군을 영천에서 보유하려 했는데 군사들이 적군을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권응수가 몇 사람을 죽이자 군사들이 다투어 분발하여 성을 넘어 들어가 적군을 좁은 거리에서 쳤다. 적군은 당적하지 못하여 창고 속으로 도망쳐 들어가거나 명원루에 올라갔는데 군사들이 불을 질러 공격하자 타 죽어 그 냄새가 수리에 이르도록 풍겼다. 이때부터 신영, 의흥, 의성, 안동 등 고을의 적군은 모두 한쪽 길로 모이게 되어 좌도의 여러 고을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영천에서 싸워 이긴 공이라 할 수 있다. 좌병사 박진이 경주를 수복했다. 박진은 처음에 밀양에서 달아나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조정에서 전병사 이각이 성을 버리고 도망친 죄로 숨어있는 곳에 가서 베어 죽이고 박진을 병사로 삼았다. 이때 적병이 각지에 가득하여 행제소의 소식을 남방에 전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인심이 동요하여 어찌할 줄 몰랐는데 박진이 병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흩어진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후에 권응수가 영천을 수복하자 박진은 좌도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경주성 아래까지 밀어닥쳤으나 적군이 몰래 북문으로 나와 후면을 엄습하자 박진은 달아나 안강으로 돌아왔다. 밤중에 또 군사를 성 밑에 잠복시켰다가 비격 진천회를 쏘게 하여 성안 객사뜰 가운데 떨어지자 적병은 제작법을 알지 못해 모여들어 구경하며 들여다보기도 했다. 조금 있다 포가 그 속에서 폭발하여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고 쇠조각이 흩어졌다. 맞아서 곧바로 죽은 적병이 30명이나 되고 맞지 않은 적병 또한 쓰러졌다가 한참 만에 일어나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튿날 적군이 마침내 정군대가 성을 버리고 소생포로 도망쳐 돌아가자 박진은 경주로 들어가 남긴 곡식 만여석을 얻게 되었다. 이 일이 알려져 박진은 가선대부로 승진되었고 권응수는 통정대부로 승진되었다. 비격진춘회는 그 옛날에는 제작법을 알지 못했는데 원기시의 화포장인 이장손이란 사람이 창안한 것이다. 진천례를 대왕고에 넣어 쏘면 500보까지 날아가 땅에 떨어진 지 한참 만에 화약이 안에서 폭발하는데 적군은 이 물건을 가장 두려워했다. 이때 각 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군을 토벌한 사람이 많았다. 전라도에서 활약한 사람으로 전판결사 김천일, 첨지 고경명, 전영의 부사 최경회가 있다. 김천일의 자는 사중이다.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경기도에 이르니 조정에서 가상이 여겨 그 군대에 창의군이란 칭호를 내렸으나 얼마 후에 군대의 형세를 갖추지 못하자 강화로 들어갔다. 고경명의 자는 이순이고
고맹영의 아들이다. 문제가 있었는데 또한 그 향토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을의 경문을 보내 적군을 도벌했으나 적군과 싸워 패해 전사하니 그 아들 고종우가 그를 대신하여 군사를 거느렸으며 군대 이름을 복수군이라고 했다. 출경회는 후에 경상우 병사가 되어 진주에서 전사했다. 또 경상도에 살던 사람으로는 현풍사람 곽재우, 고령사람 전좌량 김면, 합천사람 전장령 정인홍, 이한사람 전한림 김해, 교서관 정자 유종계, 조계사람 이대기 등이 있다. 곽재우는 과거의 아들이다. 재력이 있었는데 여러 번 적군과 싸워 이겨 적군이 두려워했다. 사람들은 정함 나루를 굳게 지켜 적군을 의령지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곽재우의 공이라 했다. 김면은 세상을 떠난 무장 김세문의 아들이다. 적군을 겉장 우척현에서 막아 여러 번 물리쳤다. 유종계는 군사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적군을 만나 전사했는데 조정에서는 예조 참의를 증직했다. 장사진은 전후에 적병을 쏘아 죽인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적군은 그를 장장군이라 부르며 감히 군위 지경에 들어오지 못했다. 어느 날 적군이 복병을 배치하고 유인했는데 장사진은 추격하다가 복병 속에 빠졌으나 힘껏 싸웠다. 적병이 장사진의 팔을 잘라버렸는데도 장사진은 남은 팔로 분전하여 멈추지 않았으나 죽고 말았다. 또 충청대도에 살던 사람으로 중영규, 전 제독관 조헌, 전 청주 목사 김홍민, 서울 이산겸, 사인 박춘무, 충주사람 조덕공 등이 있다. 영규는 용기가 있고 전투에 능해 조헌과 함께 청주를 수복했으나 후에 적군에게 패전하여 모두 죽었다. 유정은 금강산 표운사에 있었는데 적군이 금강산으로 들어오자 절에 있던 중들이 모두 달아났으나 유정은 꼼짝도 않고 있었는데 적병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으며 혹은 두 손바닥을 마주 합치며 합장을 하고 돌아갔다. 내가 안주에 있을 때 사방에 공문을 보내 각기 군사를 일으켜 국난을 구원하러 나오라 했는데 이 공문이 금강산에 이르자 유정이 이것을 불닭 위에 펴놓고 여러 중들을 불러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마침내 승군을 일으켜 서쪽으로 달려와서 국사에 충성을 바치고자 평양에 이르니 군사가 1000여 명이었다. 평양성 동쪽에 주둔하여 순환 군사와 더불어 호응하는 형세를 이루었다. 또 북도에 있는 사람으로는 평사 정문부와 훈융 첨사 고경민이 공로가 많았다. 적군의 간첩 김순령을 사로잡았다. 내가 안주에서 군관 성남을 시켜 전령을 가지고 수군장 김옥주에게 가서 적군을 공격할 일을 비밀리에 약속하도록 했는데 그때가 12월 초 이틀이었다. 내가 경계하기를 6일 안으로 전령을 돌려보내도록 하여라 라고 했는데 기일이 지나도 돌려보내지 않아서 이에 성남에게 일문하니 그는 벌써 강서군인 김순량을 시켜 돌려드리도록 했습니다. 하였다. 나는 김순량을 잡아와서 전령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그는 모르는 척했다. 성남이 말하기를 김순량이 전령을 가지고 나간 지 며칠 뒤에 군중으로 돌아왔는데 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 무리들과 잡아먹기에
이소를 어디서 끌고 왔냐고 물었더니 김순량이 내 소인데 친족집에 맡겨둔 것을 찾아온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종족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다. 나는 김순량을 매질하여 국문토록 했더니 사실대로 고백하기를 소인은 간첩 노릇을 했습니다. 그날 성남에게 전령과 비밀 공문을 받아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 적에게 보였더니 적의 장수가 전령은 책상 위에 두고 비밀 공문은 보고 나자 찢어 없애고 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으며 같이 간첩이 된 서한룡에게는 명주 5비를 주었는데 다시 다른 비밀을 탐지하여 15일 안으로 보고하기로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하였다. 내가 간첩 짓을 한 사람이 너 한 사람뿐인가 또는 몇 명이나 더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김순량은 40명이 되는데 매양, 순안, 강서 등 여러 진에 흩어져 있으며 숙천, 안속, 의주에 이르기까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일이 있기만 하면 바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 나는 놀라서 임금께 장계를 올렸다. 그리고 이름을 조사해서 여러 진에 통지하여 잡도록 했는데 잡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했다. 김순량은 목을 베어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어 명나라 군사가 왔을 때 적군은 알지 못했는데 아마도 그 간첩의 무리가 놀라서 흩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우연한 기회로 이루어진 일이나 하늘의 도움이 아닐 수 없다. 9장 전선의 교착과 와이의 제기. 전라도 순찰사 관율이 적군을 행주에서 패퇴시키고 파주로 군사를 옮겼다. 이보다 앞서 관율이 광주 목사로 있었는데 이광을 대신하여 순찰사가 되어 군사를 거느리고 국사에 힘썼다. 그는 이광 등이 들판에서 싸우다 패전한 것을 징계하고 수원에 이르러 독성산성에 응거하고 있더니 명나라 구원병이 장차 서울에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한강을 건너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때 적군이 서울에서 많은 군사로 공격해오자 군중의 민심이 어수선하고 두려워하여 흩어져 달아나고자 했으나 강물이 뒤에 있어 도주할 길이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도로성으로 들어와 싸웠는데 우리 군사들의 화살이 비오듯 함으로 적군이 세 진으로 나누어 번갈아 진격했으나 모두 패퇴했다. 때마침 날이 저물어 적군은 서울로 돌아갔으며 관율은 군사를 시켜 적병의 시체를 가져와 사지를 찢은 후 나뭇가지에 걸어 분개를 풀었다. 얼마 후 적군이 서울에서 다시 나와 보복전을 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관율은 영책을 헐어버린 후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강에 이르러 도원수 김명원을 따랐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혼자 달려가 파주산성에 올라 지세를 살펴보았는데 그곳은 큰 길의 요충에 있고 지형이 험준하여 지킬 만하다고 생각되어 곧 권율에게 순변사 이빈과 군사를 합쳐서 이곳을 지켜 적군이 서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도록 했다. 그리고 방어사 고원백 이시영과 조방장 정희현, 박명현 등은 유격병이 되어 해유령을 막도록 했고 의병장 박유인, 윤선정, 이산휘 등은 오른쪽을 따라 창릉, 경릉 사이에 매복하여 각각 자기 군사들을 거느리고서 나타났다 숨었다 하면서 적군을 초격하되 적병이 많이 나오면 피하여 싸우지 말고 조금 나오면 곳곳에서 맞아치게 했다. 이때부터 적군은 성 밖으로 나와서 뗄나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말이 수없이 죽었다. 또 창의사 김천일, 경기수사 이빈, 충청수사 정걸 등을 시켜 배를 타고 용산 서강으로 나가 적군의 세력을 갈라놓게 했고 충청도 순찰사 허욱은 양성에 있었기에 돌아가 본도, 충청도를 지켜 남쪽으로 쳐들어
오려는 적군의 세력에 대비하게 했으며 경기 충청 경상 각도의 강군과 의병에게 공문을 보내 맡은 곳에 있으면서 좌우로 적군이 가는 길을 막도록 하고 양근 군수 이여양은 용진을 지키도록 했다. 용진을 지키도록 했다. 적군은 관율이 파주에 있는 것을 정탐해 알아내고 전날에 원수를 갖고자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 길로 나와 광탄에 이르렀다. 광탄에서 파주 산성까지의 거리가 수리인데도 군사를 멈추고 나아가지 않았으며 오지부터 미시가 되도록 쳐들어오지 않았고 물러간 후로 다시 나오지 않았다. 적군이 지형을 살필 줄 알았으며 관율이 운거한 데를 험준한 곳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왕필적에게 글을 보내 적군이 지금 험준한 곳에 운거하고 있으니 쉽사리 공격할 수 없겠으나 명나라 대군은 마땅히 동파와 파주의 진군 주둔시켜 적군의 뒤를 밟아 견제하도록 하고 한편으로 명의 남방군사 1만 명을 선발하여 강화에서 한강의 남쪽으로 나아가 적군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틈을 따서 여러 둔영을 쳐부순다면 서울에 있는 적군이 돌아갈 길이 끊어져서 반드시 용진을 향하여 달아날 것이니 이때 뒤에 남은 군대로 여러 곳에 나룻터를 덮친다면 한 번에 적군을 소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왕필적은 감탄하여 손뼉을 치면서 참으로 좋은 계책이라 칭찬하고 정찰병 36명을 뽑아 충청도 의병장 이상겸의 진영으로 달려가 적군의 용세를 살피게 했는데 이때 적군의 정병은 모두 서울에 있고 후방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쇠약한 군사뿐이어서 정찰병이 기뻐 돌아와 보고하기를 우리 군사는 1만 명도 필요 없으며 3,000명이면 됩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재독은 북방장수라서 이번 전역에서는 남방군사를 억제해 왔으므로 그들이 공을 세우는 것을 꺼려서 허락하지 않았다. 군량미 중 남은 곡식을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도록 임금께 주청했더니 허락하셨다. 이때는 적군이 서울을 점거한 지 2년이 되었으므로 병화의 피해 때문에 천리강산이 쓸쓸했다. 성안에 남은 백성은 내가 동파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로 붙들고 이고지고 하여 동파에 이른 자가 많았다. 사총병, 사대수가 마산 가는 길가에서 어린애가 기어가서 죽은 놈이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를 거두어 군중에서 기르게 하고 나에게 말하기를 왜 적은 물러가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은 이 꼴이니 어쩝니까 하고는 하늘도 근심하고 땅도 슬퍼할 것이다 하며 탄식했다. 이때 명나라 대군이 곧 다시 도착한다고 하여 남쪽에서 온 군량 실은 배는 모두 줄을 지어 강기슬게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감히 딴 데는 쓰지 못했다. 마침 전라도 소모관 안민학이 곡식 1,000석을 거두어 배에 싣고 왔으므로 나는 기뻤다. 곧바로 장계를 올려 이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이도록 청했고 전군수 남공제를 감진관으로 삼아 솔잎으로 가루를 만들어 솔잎가루 10분에 쌀가루 한 홉을 섞어 물에 떠서 먹게 했으나 사람은 많고 곡식은 적어 큰 효과가 보여지진 않았다. 명나라 장수들도 불쌍히 여겨 자기네 군량 30석을 덜어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으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고 굶주린 백성들이 내 숙사 옆에 모여 신음하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 없었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경상우도 감사 김성일도 전적 1호를 보내 위급한 사정을 나에게 알리기를
전라좌도에 곡식을 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나누어 먹이고 봄에 뿌릴 종자로 쓰고자 하나 전라도사 최철견이 곡식을 구워주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때 지사 김찬이 채철부사로 충청도에 있었으므로 나는 곧바로 김찬에게 공문을 보내 전라도로 달려가 내려가서 남원 등지에 창고 곡식을 내어 1만석을 영남으로 운반하도록 하여 백성들을 구제하게 했다. 대개 이때 서울에서부터 남쪽 변방까지 적병이 가로질러 꿰뚫고 있었으며 때는 4월인데 백성들은 모두 산골짜기에 숨어 있고 보리 주문 데라고는 한 곳도 없었으니 적군이 몇 달 동안이나 물러가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제10장 수도 수복과 국민의 적개심 4월 20일 서울이 수복되었다. 명나라 군사가 성안으로 들어오고 이재독은 소궁주택을 숙소로 정했다. 하루 전날 적군은 성을 버리고 나갔다. 나도 명나라 군사를 따라 성안으로 갔는데 성안에 남아있던 백성을 보니 100명 중 1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었다. 이때 날씨는 더웠는데 죽은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드러나 있어 썩은 냄새가 가득했다. 관청과 민간의 집들은 없어지고 숭례문에서부터 동쪽 남산 및 부근 일대의 적군이 거주하던 곳만 조금 남았다. 종묘와 세대궐과 종로, 각 관사, 관악 등 큰 거리 북쪽에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지고 죄만 남았다. 나는 종묘에 나아가 통곡하고 그 다음에 제독의 조소로 가서 그에게 문안드리러 온 여러 신하들과 만나 소리내어 통곡했다. 다음날 아침 다시 제독에게 나아가 안부를 묻고 적병이 물러갔으니 분명 이곳에서 멀리 가지 못했을 겁니다. 추격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제독도 나의 생각도 그러하나 한강에 배가 없기 때문에 급히 추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만약 노약께서 적군을 추격하고자 하신다면 제가 먼저 강가에 나가 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제독은 좋습니다 라고 했다. 5월 이제독이 적병을 추격하여 문경까지 갔으나 돌아왔다. 송시랑 즉 송응창이 비로소 제독에게 표문을 보내 적군을 추격하도록 했으나 이때는 적군이 떠나간 지 한참 되었다. 송시랑은 사람들이 자기가 적군을 놓아보내고 추격하지 않았다고 나무랄까 겁이 나서 이 같은 행동을 짐짓 꾸며 보인 것이고 실상은 적군을 두려워해서 진격도 못하고 되돌아왔다. 적군은 길을 천천히 지나면서 떠났는데도 어느 때는 머물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가기도 했으나 연도에 있던 우리 군사들은 모두 길의 좌우에서 잡지를 감추고 감히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다. 적군은 물러가 바닷가에 군대를 나누어 주둔했다. 한편으로는 나아가 진주를 포위하고 작년에 패전한 원수를 갚는다는 말을 퍼뜨렸는데 이것은 임진년에 적군이 진주를 포위했을 때 목사 김시민이 잘 방어해서 적군이 물러갔기 때문에 한 말이다. 진주성을 포위한 지 8일 만에 성이 함락되어 목사 설혜원, 판관 성수경, 장의사 김천일, 본도 경상도 병사 최경회, 충청병사 황진, 의병 복수장 고종우 등이 전사했다. 또 군사와 백성 중에 죽은 사람이 6만이고 동물도 남기지 않았다. 적군은 성을 무너뜨리고 참호와 우물을 메우고 나무를 베어 없애서 지난해에 분풀이를 마음껏 했는데 때는 6월 28일이었다. 처음에 조정에서는 적군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교지를 내려 여러 장수들을 독려하여 적군을 추격하도록 했는데 노원수 김명원과 순찰사 권율 이하의 광군 의병들이 모두 의령에 모였다.
권율은 행주의 전첩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가져 기강을 건너 전진하고자 했으나 곽재우와 고원백이 적군의 형세는 강성하고 우리 군사는 오합지졸이 많아 싸울 만한 사람이 적을 뿐 아니라 전도에는 군량도 없으니 경솔히 전진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자 다른 사람은 망설였다. 이빈의 종사관 성호선은 어리석어 사세를 알지도 못하면서 발을 휘두르며 여러 장수들이 머뭇거린다고 책망했는데 권율과 의논이 맞아 마침내 기강을 건너 함안에 이르렀다. 그러나 성은 비고 성원에 아무도 없어서 여러 군사들은 먹을 것이 결핍되어 풋감을 따서 먹는 지경이 되었다. 이튿날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적군이 김해에서 크게 몰려온다 하자 여러 사람들이 혹은 함안을 지켜야 한다 하고 혹은 물러가서 정암나루를 지켜야 한다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적군의 화포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수선하고 두려워 앞다투어 성 밖으로 달려나가다가 주교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많았다. 정암나루를 도로 건너와서 바라보니 적병이 수로와 육로 두 길로 오는데 들판을 덮었다. 여러 장수들은 달아났다. 관율, 김명원, 이빈, 최원 등은 먼저 전라도로 향해 가버렸고 김천일, 최경회, 황진 등만이 진주로 들어가자 적군이 포위했다. 목사 서례원과 판관 성수경은 명나라 장수 접대 차사원으로 오랫동안 상주에 머물러 있다가 적군이 본주, 진주로 향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온 지 이틀 만이었다. 진주성은 사방이 험준한 곳에 운거해 있었는데 임진년에 동쪽 평지로 옮겼다. 이번에 적군은 비로 8개를 세워 그 위에서 성안을 내려다보며 한편으로 성 밖에 대숲을 베어다 큰 묶음을 만들어 둘러 세워 비루를 가려서 시석을 막고 그 안에서 조총을 쏘아대니 성안 사람은 머리를 내놓지 못했다. 김천일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서울의 시정에서 모집한 무리들이고 김천일도 또한 전쟁에 관한 일은 모르면서 자기 고집이 지나치게 심했고 서례원을 평소부터 미워하여 주인과 손이 시기하고 호령이 어긋나게 되어 이 때문에 크게 패전한 것이다. 황진만이 동쪽 성을 지키고 싸운 지 며칠 만에 총탄에 맞아 죽었는데 군인들의 기운이 꺾여 버렸는데도 구원병은 오지 않았다. 때마침 비가 내려 성이 무너지자 적병이 개미떼처럼 성에 붙어 들어왔고 성안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먹고 돌을 던져 힘껏 막아 적병이 거의 물러가려 했는데 김천일의 군사가 북쪽 문을 지키다가 성이 이미 함락되었다고 지레 짐작하고 가장 먼저 무너져 버렸다. 적병이 산 위에 있다가 우리 군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몰려와서 성에 오르자 여러 군사들은 크게 요란해졌다. 김천일은 촉성로에 있다가 최경회와 함께 손을 잡고 통곡하고서 남강에 몸을 던져 죽었으며 군사와 백성 중에 살아서 빠져나온 사람은 몇몇 분이었다. 외적에 병고가 생긴 이후로 사람 죽은 것이 이 싸움처럼 많은 것은 없었다. 조정에서는 김천일이 사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의정부 천성에 관지를 증직했고 관율은 용감히 싸우고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여 김명원을 대신해서 원수로 삼았다. 종병 유정은 진주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팔거에서 합천으로 달려왔고 오유충은 봉계에서 초기로 가서 우두를 지켰다. 적군도 진주를 함락시키고서는 부산으로 돌아가서 명나라 조정에서 강화를 허락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라고 소문을 퍼뜨렸다.